2019년 8월 19일 새벽 3시 47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호송동에 있는 한 여인숙 2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투숙객들이 불길보다 먼저 눈치챈 건 코를 찌르는 타는 냄새였어요. 복도로 뛰쳐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문이 열리지 않아 안에서 살려달라고 외친 사람도 있었죠. 어떤 사람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나왔고 어떤 방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119 신고는 새벽 4시 3분에 처음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진입을 시도했을 때 복도 전체는 이미 연기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죠. 겉으로 보면 큰 불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건물 안은 전혀 다른 상태였어요. 복도 바닥은 불에 달아올라 맨발로는 디딜 수 없었고 1층 계단 위쪽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숙은 1972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48년 된 낡은 건물이었어요. 총 11개 객실로 구성된 2층짜리 기역자 형태의 목조 슬라브 구조. 목조 슬라브 구조는 쉽게 말하면 집의 2층 바닥이 나무로 된 튼튼한 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인데요. 당시 대세는 콘크리트였지만 콘크리트로 짓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70년대에는 건축법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아서 특히 골목에 있는 여인숙, 간이숙소, 창고 같은 곳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진 건물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숙의 각 방은 2평 정도의 크기였고 창문 없이 나무 문 하나로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죠. 2층에서 시작된 불은 30분도 되지 않아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불에 탄 시신 3구가 발견됐어요. 모두 잠든 상태에서 피하지 못하고 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3명, 83세의 김씨, 76세의 태씨, 72세의 손씨. 이들은 하루 이틀 머물다가 떠나는 손님이 아니었어요. 오랜 기간 이곳에 장기투숙하면서 여인숙을 삶의 공간으로 삼아온 주민들이었죠. 매달 12만 원씩 방세를 내고 작은 방 한 칸에서 잠을 자고 밥을 해먹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달방, 하루하루 숙박료를 내는 게 아니라 한 달 단위로 묶어서 내는 구조였어요. 이곳에서 오래 지낸 세 노인은 모두 70대와 80대의 고령자였고 그중 2명은 폐지와 고철을 주어 고물상에 팔면서 생활비를 벌어왔죠. 새벽이면 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섰고 한낮까지 돌아다니다가 겨우 몇천 원을 지고 돌아오는 삶. 그 하루를 버텨야 다음 달 방세도 내고 밥을 해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숙엔 공용주방과 화장실이 있었지만 불편하거나 고장난 것들도 있었고 냉장고가 없다 보니 취사도 음식 보관도 대부분 방 안에서 이뤄졌어요. 문제는 이들이 살던 공간 자체가 불에 너무 약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복도는 좁았고 방에는 창문이 없거나 창살이 달려 있었죠. 불이 나면 거의 한 방향으로밖에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화재 감지기나 소화기는 있었지만 내용 연수가 지난 경우가 많았고 화재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결국 불길에 갇힌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스스로 대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이 여인숙이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제야 사람들은 이 노인들이 그저 투숙객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삶의 끝자락에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들에게 그날 새벽의 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 전체를 앗아간 재난이었죠. 처음엔 이 불이 낙후된 건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보였습니다. 전기 누전이었을 수도 있고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주민의 말이 수사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불길은 한 곳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2군데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는 진술이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내부 CCTV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여인숙 주변 골목 그리고 근처 건물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살아있었어요. 경찰은 그 영상 수십 개를 확보해서 화재 전후 장면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여인숙 앞 골목은 길이 약 90m 정도. 자전거로는 1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인데 화재 직전 그 골목에
자전거를 끌고 들어간 한 남성이 6분간 머물렀던 게 확인됐어요. 그리고 그가 떠나고 약 5분 뒤 불길이 두 곳에서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해당 시간대 그 골목을 지난 사람은 그 남성 한 명뿐이었죠. 경찰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이 남성을 방화 용의자로 특정하고 잠복 수사에 들어갑니다. 영상 속 인물은 대머리에 가까운 외모, 반사경이 달린 자전거를 끌고 있었고 화재가 발생한 여인숙 쪽을 한동안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불이 나고 나서도 다시 현장을 찾았고 멀리서 지나가는 작업을 지켜보는 장면까지 포착됩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남성은 여인숙에서 약 6km 떨어진 주거지로 돌아간 뒤 자전거를 자신의 동이 아닌 다른 동에 세워뒀고 당일 오후에는 자전거를 또 다른 위치로 옮긴 장면까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방화 전력이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신원조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당시 62세의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불이 나고 3일 뒤 2019년 8월 22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PC방 앞 도로에서 김씨는 경찰에 체포됐어요. 처음에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여인숙에 간 적도 없다. 불을 지른 적도 없다. 하지만 경찰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사건 직전 여인숙 골목에서 6분간 머문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형사가 화면을 보여주자 그제야 말이 바뀝니다. 맞아요. 소변 보러 잠깐 들어갔던 거예요. 진짜예요. 하지만 그 말도 곧 바뀌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인숙에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간 거다. 나는 구경만 했을 뿐이다. 경찰은 그 진술들이 하나같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사팀은 김씨의 신발과 자전거를 감정에 붙였어요. 감정 결과 자전거 프레임엔 화형 가까이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탄화 흔적인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고 운동화 깔창은 고열에 녹아내린 흔적이 확인됐죠. 국과수의 분석 결과 그 정도의 열변형은 화재 현장 가까이 서 있었을 때만 가능한 수준인 것이 확인됩니다. 그 흐름이 우연히 묻었다라고 하기엔 설명이 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김씨는 심리검사에서 거짓 반응을 보였고 진술은 계속 바뀌었어요. 1차, 2차, 3차 진술 모두 다 달랐습니다. 이쯤에서 김씨의 과거 전력도 다시 확인됐어요. 2010년 김씨는 인근 여관 두 곳에 불을 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때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과거 전과를 언급하자 김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자꾸 부인하게 되는 버릇이 있어서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번에도 김씨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오전 11시 김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자신은 억울하게 몰렸다면서 배심원들의 판단을 직접 받고 싶다는 이유였죠. 이 재판은 무려 14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새벽 1시 30분이 넘어서야 결론이 내려졌어요. 국민참여재판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장시간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쟁점은 명확했어요. 직접 증거 없이 방화치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김씨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 현장에 있었던 건 맞지만 방화는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에서 건물 구조가 붕괴돼 정확한 발화 지점은 파악이 어렵다. 라고 입장을 낸 점을 강조했어요. 또 신발과 자전거에 남은 그 흐름은 일상생활 중에도 묻을 수 있는 흔적이며 이걸로 방화를 입증하긴 어렵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정황 나열이 아닌 정밀한 퍼즐처럼 조립해 나갔습니다. 자전거로 1분이면 지나갈 수 있는 골목에서 김씨는 무려 6분이나 머물렀다. 그리고 떠난 지 5분 만에 여인숙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 시간, 그 장소에 현장에 남아있던 유일한 인물은 김씨였다. 검찰은 이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상 행동들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김씨는 화재 직후 자전거를 다른 동에 숨겼고
같은 날 오후엔 자전거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점, 그리고 그날 입었던 옷을 숨겼고 이후 옷가게에서 새 옷을 구입한 점, 거기에 압수한 신발과 자전거에서 열에 녹은 흔적이 발견된 점도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그 흐름이 묻은 정도가 아니고 프레임이 녹고 깔창이 변형된 정도면 불길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진술 번복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까지 언급했죠. 김 씨는 수차례 진술을 바꿨는데요. 처음엔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엔 소변 보러 갔었다고 말을 바꿨죠. 그러다 결국 성매매 여성을 만나러 갔다는 주장까지 이어졌었는데, 하지만 그 여성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김 씨가 과거에 저질렀던 방화전가를 꺼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고 나서야 아무 이유 없이 불을 질렀다 라고 시인한 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같은 흐름이고 하나하나 쌓인 간접 증거들이 방화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직접 증거는 없지만 방화 사건의 대부분이 정황과 간접 증거로 입증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심원들에게 마지막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새벽 1시 30분, 하루 전 오전 11시에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무려 14시간 30분 만에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배심원 10명 중 1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12시간쯤 지나 귀가했고 남은 9명이 최종 평의에 들어갔죠. 잠시 후 배심원단의 판결이 공개됐습니다. 9명 중 8명이 유죄. 재판부는 이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 씨에게 현주 건조물 방아치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관 두 곳에 불을 질러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고령의 취약계층이었고 이번 화재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반복하면서 진심 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 역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직접 증거 없이 유죄가 인정된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피고인의 자백도 없었죠. 하지만 모든 간접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어요. 재판부는 그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면서도 형량 판단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고령인점 등을 종합할 때 징역 25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고 판단된다. 선고가 내려진 그 순간 김 씨는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진술에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죠. 현장에 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그 법정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뒤 김 씨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여전히 억울하다고 주장했죠. 검찰도 항소했어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단이 가능한지, 징역 25년이 과연 적절한지.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관성 없는 진술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해명하지 못하고 증거를 은닉하려고 한 정황도 명백하다. 그렇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죠. 징역 25년. 이로써 김 씨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불길은 꺼졌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불을 질렀는지. 하지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불이 났던 그곳, 여인숙의 2층 끝방, 좁은 복도 하나로만 연결된 구조에 도망갈 수 있는 길은 단 한 방향뿐이었죠. 불길이 닿는 데까진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불이 나면 누구도 어디로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된 벽과 복도, 천장 슬라브 자재, 방마다 창문이 없는 구조. 결국 이 구조 때문에 세 사람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3명의 희생자는 모두 생계형 고령자였어요. 폐지를 줍고 고철을 모아 고물상에 팔아야 12만원짜리 방세를 겨우 낼 수 있었던 사람들. 하루라도 일을 쉬면 밥을 굶어야 했고 다음 달 방세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삶. 보증금이 없는 달방 하나가 그들에겐 유일한 삶의 거처였습니다. 국가의 복지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그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들이었어요. 화재가 난 지 며칠 뒤 여인숙은 폐쇄됐어요. 입구에는 노란띠가 돌렸고 더 이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죠. 그 자리에 머물던 장기 투숙자들은 다른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또 다른 달방을 찾았고 어디론가 사라진 사람도 있었어요. 사고 이후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여인숙 168곳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가까운 시설이 화재 안전에 취약한 상태였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없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소화기, 가연물 방치와 문어발 콘센트까지 불이 나기 쉬운 구조와 피해를 키우는 구조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작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창문 없는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잠이 들겠죠. 그리고 만약 또 불이 난다면 그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